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공 물리학 일반 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차시로 뉴턴 역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시작은 갈릴레오 때부터죠. 갈릴레오는 갈릴레오 다음 해에 태어난 뉴턴과 함께 고전역학의 기틀을 만든 수학자였습니다. 고전역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기술되는데요. 먼저 물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force, 힘이라고 정합니다. 이때 힘은 상호 교환적으로 작동하는 벡터량이죠. 제 강의를 차례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물체 번호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물체, 알파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벡터 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걸 net force, 합력 혹은 알자 힘이라 불렀습니다. 이 알자 힘은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죠. 이 두 가지 식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레벨 4부터 표기하게 되는 문자 위의 닷은 시간에 관해 한 번 미분된 양을 뉴턴식으로 표현한 거죠. 합력을 표현한 식의 양변에 알파에 대한 서메이션을 실행해보면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힘이 작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잡으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우변이 0이 되고 좌변에도 운동의 법칙을 적용하면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3에서도 다뤘었죠. 뉴턴 역학에서는 운동량을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했었고 수학자 레오나르트 월러는 이 운동 방정식을 F는 ma로 표현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물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라서 알파 첨자는 잠깐 제거할게요. 고전역학에서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풀어내는 연습을 죽어라 합니다. 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식에서 힘은 보통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역학은 이 F는 ma를 1년 동안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이 식을 암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라도 계신다면 레벨 4 강의에서 왜 이 식을 물리학과에서 1년 동안 배워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일반적으로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풀리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코리올리와 헬몰츠가 정립했던 1에너지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운동량 개념을 적용해서 양변을 적분해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정할 수 있죠. 물론 적분상수는 정지했을 때를 0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보존력이라면, 수학적으로 힘의 컬이 0이라면 우리는 힘 벡터가 어떤 스칼라량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한 일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계산할 수 있고 이건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여러 힘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힘은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눌 수 있고 보존력은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변하게 되는 거죠. 뉴턴 역학에 사용되는 운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벡터 방정식이기 때문에 좌표계에 따라서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풀기 좋은 좌표계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역학을 배우면 반드시 좌표 변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교 좌표 사이의 변화는 병진좌표 변환과 회전좌표 변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축에 대한 회전을 상상해서 임의의 벡터 q를 원통 좌표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q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위각의 변화율 오메가를 앵귤러 스피드로 정의할 수 있고 q 성분은 zs 평면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평행한 성분은 오메가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보는 비회전 성분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q 벡터의 시간에 관한 미분은 고정 좌표계와 회전 좌표계 사이에 오메가 크로스 q 벡터만큼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임의의 벡터 q에 각속도 벡터를 넣어보면 두 좌표계에서 측정하는 각속도 벡터는 동일한 값이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두 좌표계 사이의 회전에 대한 각 가속도는 두 좌표계에서 같은 벡터로 측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레벨 3에서도 다뤘던 위치와 속도를 각각 넣어서 두 좌표계에서 보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좌변을 적당히 정리하면 두 좌표계에서 보는 가속도 사이의 관계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지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인데요. 좌표계의 원점 운동까지 고려해서 가속도 사이의 관계식을 다시 쓰면 원점의 병진 가속도 라지 R 더블 닷도 포함되어야겠죠. 이것이 상대 운동하는 두 좌표계의 일반적인 변환식입니다. 이제 이 식을 운동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양변의 질량 m을 곱하면 힘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는 로테이션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관성력 항 4개를 전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레벨 2에서 공부했던 병진 관성력이고 두 번째 항은 전향력 코리올리 포스, 세 번째 항은 원심력 센트리퓨걸 포스, 그리고 마지막 항은 회전 가속에 의한 오일러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체 운동을 회전 운동의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번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 식을 직접 풀기 힘들면 에너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점 말고도 식의 양변에 위치 벡터 r을 외적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만큼 물체의 가운동량이 변한다는 관점으로 풀 수도 있었죠.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심력일 경우에는 토크 사이에서도 비슷한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처럼 토크가 작용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각운동량도 보존됩니다. 물론 닫힌 개라도 중심력이 아니라면 각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력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자기학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량 보존은 운동의 법칙으로부터 직접 유도가 되고요. 회전 운동에서의 각운동량 보존은 회전 운동의 법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각운동량을 위치와 속도의 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속도 벡터를 수평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보면 외적 계산 때문에 속도의 수직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건 이미 레벨 3에서 정리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도 물체가 회전하는 축에서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 즉 원통 좌표계의 S축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ms제곱과 오메가 벡터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량 표현과 비슷하게 각운동량을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입자의 경우에는 항상 각운동량의 방향과 각속도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속도 성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 써보면 각운동량 방향을 잡은 축과 같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똑같은 논리를 회전 좌표계로 기술을 해볼게요. 먼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원통 좌표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속력의 제곱은 속도의 속도를 내적하면 되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SZ 평면의 평행한 성분과 phi 방향의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항이 방금 계산했던 병진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물체의 원점 방향으로 향하는 중심력이 작용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가 0이 되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평행 성분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기술할 때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운동 에너지가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물체의 phi 좌표를 따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이만큼의 포텐셜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effective potential, 유효 포텐셜이라 부릅니다.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느끼게 되는 이 추가 포텐셜을 만드는 힘은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원심력이죠. 즉 물체와 함께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S축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끼게 되고요. 이에 대한 포텐셜이 회전 좌표계에서 추가로 느끼는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역제곱 힘에 대한 운동으로 연습해 볼게요. 역제곱 힘은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힘의 작용 방식이죠. 레벨 2부터 뉴턴의 중력에 따라서 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천체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논의했고요. 레벨 3에서는 천체 하나를 원점으로 하는 극좌표계를 잡아서 궤도 방정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체계를 다룰 때는 하나의 천체를 원점으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의 질량을 환산 질량으로 계산해야 했었죠.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원점을 향하는 중심력입니다. 중심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크가 0이 되고 물체의 각운동량이 보존되죠.
단일 입자의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은 초기 위치와 속도가 이루는 평면 위의 2차원 운동이 되고, 이로써 극좌표계를 잡아서 푸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극좌표계로 이 운동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해서 가속도 형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축 성분에 대한 방정식을 각각 얻을 수 있는데요. S축 성분의 식은 뉴턴의 중력에 원심력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Y축 성분의 식은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토크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결과죠.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S에 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각운동량 L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적분 상수 중 하나가 되죠. 이제 이 2차 미분 방정식만 풀면 시간에 따른 S를 구할 수 있고요. 방위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시간에서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미분 방정식에서 바로 보이는 해는 시간에 관한 상수해입니다. 이건 다름 아닌 등속 원운동이죠. 상수가 아닌 S의 해석적인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치 해석을 하게 되죠. 레벨 3에서는 케플러의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 계산은 못하더라도 궤적의 방정식 정도는 구해봤었습니다. 이때 역제곱 힘이 보존력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 E 역시 상수가 됐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파와 입실론은 초기 조건을 결정할 두 개의 상수, 에너지와 각운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새로운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타원의 한 초점이었고, 20률은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었죠. 시간에 대해서는 다 풀었고 에너지 관점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일단 중심력이기 때문에 각운동량 L이 보존되고 작용하는 힘이 이것뿐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E 역시 보존됩니다. 여기서 속력 V를 극좌표계로 전개하고 여기에 각운동량 L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유효 포텐셜이 되는 거죠. 원래의 포텐셜에서 추가된 포텐셜의 효과는 앞에서 유도한 운동 방정식에 포함되었던 원심력항이 됩니다. 이걸 S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순수 힘에 의한 포텐셜 그래프에 원심력에 대한 포텐셜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효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반지름이 시간에 대한 상수해를 가지려면 에너지가 포텐셜의 극소점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극소점 계산은 중심 방향의 인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에너지 계산을 해봐도 레벨 2와 3에서 얻어냈던 원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 원궤도 지름분의 K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궤적의 방정식에서 얻었던 결과와 같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은 20률이 1인 포물선 궤적인데요. S의 최대값이 지정되지 않는 최소의 탈출 에너지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원운동일 때보다는 크지만 포물선일 때보다는 작은 음수인 경우는 20률이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 타원 궤적이 되죠. 이때는 에너지상으로도 S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는 20률이 1보다 큰 쌍곡선이 되죠. 포물선일 때와 마찬가지로 S의 최대값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탈출 상태가 되고, S의 최소값은 타원일 때보다 더 가깝게 원점에 접근하겠지만 최근접 지점에서는 쌍곡선 궤적의 운동에너지가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형 복원력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복원력은 원점에서 벗어난 벡터 R에 비례해서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여기서는 선형 복원력으로 1차항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시간에 따른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방정식은 직교좌표계의 두 성분에 대해서 각각 조화진동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3차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 힘도 토크가 0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따라서 단일 입자라면 2차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성분만 따지면 되는 거죠. 조화 진동자는 거의 레벨 2에서부터 간접적으로 풀어봤었고요. 레벨 3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완전히 계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원점 대칭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운동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X축과 Y축으로 나눠봤을 때는 각각 원점을 중심으로 같은 진동수를 가지는 조화 진동을 하겠지만,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 성분의 위상에 따라서 1대1 비율의 리사주 곡선을 그리게 되죠. 1대1 리사주 곡선은 위상차가 없거나 180도 차이 나면 직선 모양이고, 90도 차이 나면 XY축을 주축으로 하는 타원이 됩니다. 이제 직교좌표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차원 운동이고 원점 대칭에 힘이 작용하니까 물체 방향을 S축으로 하는 극좌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극좌표로 쓸 수 있고요. 역제곱 힘에서 했던 것처럼 가속도도 극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서 S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 성분은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S축 성분의 방정식을 S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식은 조화진동 형태에 향해 원심력 효과가 합해진 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각운동량이 0이라면, 즉 물체의 속도가 S축 방향의 성분만 존재한다면 완벽하게 단순 조화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리사주 도형에서도 XY축 성분의 위상차가 0인 직선 궤적이죠. 물론 극좌표계 S는 양의 실수만 허용되겠지만 L이 0인 경우는 크게 따지지 않아도 괜찮겠죠. L이 0이 아니면 원점은 통과할 수 없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S가 상수가 되는 해는 등속 원운동이죠. 이 형태는 복원력의 크기가 정확히 원심력과 같은 상황입니다. 리사주 도형에서는 XY의 위상차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원궤적이 되겠죠. 원운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조화진동자답게 해석적인 해가 존재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해는 두 식을 선형 결합한 다음에 초기 조건에 따라서 적분 상수들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도 이 해들의 형태로부터 진동수 오메가 제로의 1배수 진동과 3배수 진동이 기본 진동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곱근 속에 2배수 진동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의 시간에 따른 해를 계속 관찰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에너지 분석을 할게요. 일단 이 복원력도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 E가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S 변수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각운동량 L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바로 적용했습니다. 이제 S에 따라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요. 여기에 원심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최종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궤도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유효 포텐셜 에너지의 극소점이고 이 지점은 아까 계산했던 원운동 궤도 반지름과 원운동 일대의 에너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 에너지의 극소점보다 크다면 궤도 반지름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진동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타원 궤도가 될 거라서 첨자를 엘립스로 썼습니다. 레벨 3 행성의 운동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식의 S답 부분을 시간 t항과 변수 분리를 하고 시간항을 방위각 성분으로 치환해서 궤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역제곱 힘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만 썼습니다. 궤적의 방정식도 그래프로 그려봐야겠죠? 우리는 극좌표 형태의 방정식을 얻었었는데요. 만약에 입실론이 0이면 반지름이 알파인 원궤적을 그립니다. 그리고 입실론이 0보다 커지게 되면 타원 궤적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 타원 궤적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 그리고 이심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제곱 힘과 다른 점은 궤적의 방정식에 나타나는 이 입실론 자체가 이심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은 항상 1보다 작은 실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 에너지가 아무리 높아져도 궤적의 이심률은 항상 1보다 작은 타원이 되죠. 이번에는 자전하고 있는 행성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관성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성계에서 관측하는 구형 행성의 자전을 G'축으로 향하는 오메가 벡터로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북극으로부터 천정각 세타의 위치에 존재하는 비관성 좌표기를 잡아볼게요. 지구로 치면 위도가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구좌표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행성의 표면 좌표기에서 느끼는 자전 각속도는 구좌표 변환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좌표기에서 느끼는 가속도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행성의 질량 중심이 관성계의 원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 관성력 항은 없고요. 자전 각속도 역시 상수로 취급할 거라서 오일러 항도 없앴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표면에서 느끼게 되는 가속도는 관성계에서 느끼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원심 가속도와 전향 가속도까지인 거죠. 원심력을 만드는 가속도는 회전좌표계의 원점의 위치가 관성계의 원점에서 행성의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벡터 방향을 보면 정확히 자전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향하고 있고요. 그 크기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죠.
즉 극지방에는 회전 반지름이 없기 때문에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느끼지 못하고 적도 위치에 올수록 회전 반지름이 늘어나서 원심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또 전향력을 만드는 가속도는 비관성계의 원점에서 측정하는 속도 알다 벡터를 정의해서 외적의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의 결과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성의 표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XY 방향의 2차원 운동만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힘의 지축 성분이나 지축 방향의 속도도 있겠지만 지금은 잠깐 무시할게요. 이런 2차원 운동만 고려했을 때 적도에서 느끼는 전향력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느끼는 전향력은 속도 방향의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남반구에서는 가속도의 코사인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왼쪽 90도 회전한 방향이 됩니다. 이게 보통 대기과학에서 배우는 행성 표면에서의 전향력이 되겠죠. 그리고 지축 운동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수직 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서 지표 근처에서 낙하하는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대략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전향력의 지축 성분의 속도항을 고려해야겠죠. 이 식에 따라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플러스 y 방향의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고 y 성분의 속력이 생기면 x 방향과 지축 방향의 전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x 방향의 속력 성분이 생기면 다시 y축 방향의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죠. 여기서 지축 방향의 운동은 전향력에 의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날 거고요. XY 평면에서의 운동은 앞에서 봤듯이 서로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지축 위에서 봤을 때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낙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낙하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푸코 진자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일단 단진자는 레벨 3에서 완벽하게 풀었었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먼저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장력이었고 이걸 기술하기 위해서 극좌표기를 잡았었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m, 단진자의 길이를 l로 두고 작용하는 힘을 벡터로 쓰면 이런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이 운동 방정식은 앞에서와 같이 좌표 변화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고 S축 방향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와 phi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결정되죠. 물론 레벨 3에서 보였던 것처럼 토크 계산으로 훨씬 쉽게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의 해는 야코비 타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물론 이건 단진자의 완전한 해였고요. 작은 진동에서는 단순 조화 진동으로 근사할 수 있었습니다. 푸코 진자는 일단 진폭이 작은 단진자, 그러니까 단진동 가정은 유지할 건데요. 지표면 위에서 운동한다는 사실을 추가해서 전향력을 고려할 겁니다. 즉, 이 진자의 운동에 행성의 자전 효과를 포함시키는 거죠. 이제 행성의 자전 각속도를 쓸 건데요. 예제 3에서의 좌표계와 동일한 비관성계 좌표계를 쓰기 위해서 좌표계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다시 써야겠죠. 그러면 천정각이 세타인 위도에서의 행성의 자전 각속도는 예제 3과 동일한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전향력을 전부 계산하는 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진동 가정을 먼저 적용해서 연직 방향의 운동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력의 크기 역시 중력으로 근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중력과 장력항은 벗어나는 위치 x, y에 대해서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항의 전향력에서도 지축 운동을 무시하고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XY 수평면에서 나타나는 운동 방정식을 두 식의 성분을 비교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X와 Y의 두 복소 성분을 Q로 결합시켜서 운동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됩니다. 이 식은 진동을 설명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레벨 3 수준의 진동에서도 1차 미분항이 감쇄 효과를 준다는 것 정도는 다뤘었습니다. 이건 다음 차시인 진동 단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겠지만 여기서도 감쇄 효과를 주는 지수항에 복소항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자의 각 진동수가 지구의 자전 각속도보다 커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XY 수평면에서 처음에는 X축 방향으로만 진동을 시킨다고 해도 운동 과정에서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동면이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 회전이 일어나는 각속도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전하는 행성의 지표면에서 진자 운동을 시키면 극지방의 진자는 진동면의 회전이 지구의 자전 각속도 크기와 동일하고요.
북극은 시계 방향, 남극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적도에서는 한 번 시작한 진동의 면이 회전하지 않고 당연히 전향력이 0이 되니까요. 임의의 위도에서 진자운동을 시킨다면 지구의 자전 각속도보다는 천천히 회전할 겁니다. 당연히 측정되고요. 이 실험만으로도 지구의 자전을 증명할 수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적인 운동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 그리고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좌표계의 일반적인 극좌표 표현을 이용해서 고정 좌표계와의 좌표 변환 관계를 유도하고 이걸로부터 두 좌표계 사이의 속도와 가속도 변환 관계를 얻어서 관성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유도했죠.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원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회전 물리량의 방정식으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들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개라 하더라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그래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이 회전에 의한 부분, 즉 회전 운동 에너지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중심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각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한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역학계에 좀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은 사실 F는 ma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F 벡터와 A 벡터를 해석하기 위한 좌표계, 좌표 변환,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나 회전 변환, 회전 물리량에 대한 수학적 기교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레벨 4까지 보러 오셨다면 먼저 그런 수학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 둘째로 수학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수학적 결과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통찰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